자,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는 이종호입니다.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구 2시간 합격당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 너무 좋아요. 바쁜 수험생을 위한 빠른 합격서, 줄여서 바빠서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겠죠, 그죠? 이 바쁜 수험생들을 위한 빠른 합격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정말 이렇게 너무 바빠. 현실이 너무 바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핵심만 가지고 이제 우리 수험에서 합격을 도모하는 그런 상당히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 바로 우리 바쁜 수험생들을 위한 빠른 합격서, 바빠서이고요.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이론 과정을 한 20시간 정도, 물론 왔다 갔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만 강의 진행 과정에서, 이론 과정 20강, 그리고 문제풀이, 기출문제입니다. 20강,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들은 좀 강조를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이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어쩌다가 한 번씩 시험에 나온다 하는 파트들은 좀 가볍게 건너뛰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는 수업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한테, 이 선생 왜 그래? 좀 천천히 가, 같이 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빠르게 가도 되는 파트들은 빠르게 가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파트들은 제가 알아서 속도 조절할 거니까 저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도는 제가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빠서 테마가 총 4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몇 문제 나오는 건지는 알고 계시죠? 당연히 40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 테마당 한 개씩을 생각하셔도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테마는 좀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그러면 그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산술적으로는 40개 테마고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이 20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당 2개 테마씩은 나간다 하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14쪽을 한번 펴보시면 드디어 테마 첫 번째, 부동산 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10년 주기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부동산 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테마 2번부터가 본격적인 우리 시험의 범위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테마 1번 부동산 학. 자, 부동산 학은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킨 학문이라서 종합과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합과학. 두 번째, 일반 학문들을 부동산에 적용을 시킬 때는요, 부동산 실정에 맞게 다소 변화를 좀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일반 학문들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부동산 실정에 맞게 좀 변화시키는 응용과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종합응용과학입니다. 종합응용과학. 부동산학을 한마디로 표현해봐. 그러면 종합응용과학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태풍, 홍수, 지진 이런 거 다루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과학.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우리가 실사구시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실사구시.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인간 생활에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뜬구름 잡는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학이고, 부동산학은요, 이거 못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어떤 규범 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법 규제가 많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파트들을 공부하실 때는요, 우리 영어 수거 중에서 이런 수거 있죠. 어려운 수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나대, 법비, 나대, 법비. 자격 시험을 공부함에 있어서요, 요 수거 상당히 중요한 수거니까 하나 시험장 가시는 길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이다. A가 아니라 B이다가 나대의 법비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뭐가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A가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지 정답이 되는 거죠. B가 나와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격 시험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오지선다로,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래요. 뭐 찾으면 돼? 틀린 거 찾으면 돼. 몇 개? 한 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래요. 그럼 뭘 찾아야 돼? 또 틀린 거 찾아야 돼. 틀린 거 몇 개? 네 개. 그럼 결국 우리는 틀린 거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교재는 전부 다 뭐가 돼 있죠? 옳은 설명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 안 되고 뭐 나오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는 O,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는 X.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요, X 지문, 나데이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나왔을 때, 아, 요게 틀린 지문이구나. 요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맞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대법비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자매품으로 나돈니 보돌소, A뿐만 아니라 B, 이다도 있으니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나데이법비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은요, 단순과학 아닙니다. 단순과학 아니고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이 아닙니다. 뭐죠? 응용과학입니다. 자연과학, 절단 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사회과학입니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경험과학의 규범과학 정도는 규범과학 그대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했을 때 부동산학은 단순 아니고 종합이고요.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고요. 자연과학 아니고 사회과학, 추상적 학문 아니고 구체적 경험과학,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번 들어봤던 경우가 있으면 됩니다. 복습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세 가지가 있는데 양대 지도 이념 그러면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부동산학은 효율성과 형평성 학문이에요. 일단 효율성은 이용을 잘하자 하는 겁니다. 이용 잘하자. 이용 잘하자 하는 걸 무슨 성? 효율성. 이건 아무래도 좀 민간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겠죠. 그에 반해서 분배 잘하자 하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할 겁니다. 자,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효율적으로. 이건 어디? 민간에서. 폭넓은 분배를 좀 잘하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막 이렇게 임대주택 짓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누가 한다? 공공부문에서 형평성을 좀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 같은 민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이용에 관심을 둔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인 이용이고 아무리 형평성에 맞는 분배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이용과 가장 형평성에 맞는 분배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합법성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도 이용 잘하자, 효율성, 민간, 분배 잘하자, 형평성, 공공, 그리고 이곳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성, 이렇게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접근 방법만 좀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종합식 접근, 요거랑 두 번째는 의사결정 접근, 요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이 아까 무슨 학문이라 그랬죠? 종합응용학이라 그랬죠. 부동산학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지 하는 것을 종합식 접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법경기로 접근한다.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요건 좀 더 배울 겁니다. 요거 세 가지를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 그래요.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고 영어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시스템. 그래서 법경기를 유기적으로 잘 짬뽕 시켜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영어로 뭐요? 시스템. 자,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50년? 이제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 방법이 바로 종합식 접근입니다. 의사결정 접근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가정을 해요. 즉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다. 합리적이면서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니까 인간의 즉 사적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놔도 잘 될 거다 하는 접근이 의사결정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사적 주체의 의사결정에 맡기겠다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꼭 중요한 거 밑에 팁이 있습니다. 복합 개념, 시스템,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합식 접근이고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적 주체의 자유 의사결정에 맡겨놔도 잘 처리될 거야 하는 것이 의사결정 접근이다. 나머지는 그냥 시간 날 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안 읽어도 돼요. 아시겠죠? 뒤가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접근 방법은 두 개 정도만.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딱 두 개 있어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냥 지문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몇 개 있구나, 두 개 있구나. 하나는 부동산의 현상이고 하나는 부동산의 활동인데 현상은 이렇게 부동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 현상, 그리고 활동은 인간이 나와야 됩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네 가지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능, 안, 경공.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일 처리할 때 능률적으로 해야지 하는 걸 능률성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성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최소로 하고 효과는 최대로 해야지 하는 것을 경제성이라고 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해야 되지 하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한 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능률성입니다. 능률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근데 능률적으로 일 처리하는데 두 가지 능률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소유할 때, 또 하나는 거래할 때. 소유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활동이 능률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은 안전성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틀리게 되는 거죠. 이 전부 다 뭐 할 때? 능률적으로 일 처리할 때,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 거래할 때 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여섯 번째.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자, 부동산학에서는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무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 나가서 돈 버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학은 이론, 실무가 둘 다 중요한데, 이론에서는 무슨 성이 강조됩니까? 그러면 과학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학성. 실무에서는 기술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술성.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자 보세요. 이론할 때는 과학성. 실무에서는 뭐야? 기술성. 이렇게 기억을 하신 다음에 암기 코드 하나 기억할게요. 이과 실기. 여러분들 뭐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과에서는 실기 좀 많이 본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암기 코드 이렇게 따서 얘기하는 게 있으면 말이 되는 것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도 더 많아요. 알겠죠? 예, 그런데 말이 안 된다고 막 지랄하고 그러면 내가 위축이 돼서 암기 코드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암기 코드를 딱 만들었을 때 이렇게 수강 후기에 좀 안 좋아도 과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과에서 뭐 많이 본다? 문과보다는 이과에서 실기 많이 본다. 이과, 실기, 이과, 실기. 이론의 무슨 성이요? 과학성, 실무에서는 기술성. 두 번째, 윤리성. 자, 우리 부동산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부동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윤리를 지켜야 된대요. 첫 번째, 종업원들과의 윤리, 그러면 고용윤리라 그래요. 업자 간의 윤리, 조직윤리라 그래요. 의뢰인과 지켜야 될 윤리, 서비스윤리라 그래요. 일반 대중들과 지켜야 될 윤리를 공중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봤던 게 있으면 됩니다. 종업원, 고용윤리, 업자들 간, 조직윤리, 의뢰인, 서비스윤리, 공중, 대중, 공중윤리가 되겠죠. 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이다. 대인 활동인 동시에, 이것도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안 돼요. 대인 활동, 대물 활동 둘 다다.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고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대상 대인, 물건 대상 대물 활동이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누가 중개업을 잘하냐면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을 잘해요. 아시겠어요? 대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자격증 따서 중개업소 앉아 계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그냥 중개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러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시면 중개업에서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다.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중개업 하시면 안 돼. 다른 거 해야 돼. 대인 활동이고. 두 번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죠.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임장 활동이라 그래요. 임장 활동. 그래서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활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활동을 잘한다고요? 차 타고 이렇게 물건 보러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중개업을 잘하는 분들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인 동시에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 정보 활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거 임장 활동. 임장 활동은 부동산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죠. 요건 무슨 성 때문이냐면 부동성 때문입니다.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면 틀리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부증성이라 나오면 틀려요. 임장 활동은 부증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을 한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배려의 장기성. 자, 문제 풀다가 이렇게 장기란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외 없이 무슨 성으로 가냐면 영속성으로 갑니다. 자, 토지는 새 토지, 헌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므로 수명이 무한히 길다. 이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영속성이라 그래요. 따라서 배려를 할 때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단기적인 시간을 가지면 안 되고 장기적인 배려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요, 누가 돈을 많이 버냐면, 누가 저런 땅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막 거기 막 대박이 나 있고, 천지개벽돼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배려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활동에서는 성공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토지의 특성은 영속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시안적인 특성이 아니라 장기적 배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공간, 요거는 이제 3차원 공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차원이요? 3차원. 3차원은 내가 밟고 있는 요 수평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활동은 요 수평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평 공간 위에 있는 무슨 공간?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아래에 있는 공간인 지하 공간. 요 세 가지 공간을 우리는 3차원 공간이라고 해요. 이때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그래요. 지표권. 그리고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않냐면 지상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상권이 아니다. 왜 지상권이라고 하지 않냐면 민법의 지상권과 용어 충돌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지상권 하지 않고 부동산학에서는 공중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거는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물에 관한 권리라 그래요. 물에 관한 권리. 물에 관한 권리는 깊게 들어가면 사실 그렇습니다. 유역주의라는 것도 있고 선용주의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물 및 토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에서 나눠지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에 관한 권리는 지하권과 관계가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랑 운명을 같이 한다? 지표. 물지표, 물지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지하 다 죽는 거야. 물지표, 물지표. 물은 지표와 관계가 된다는 거 한번 들은 기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테마 1, 테마 1 제목이 뭐였죠? 부동산학은요. 아주 가볍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앞으로 안 볼 거니까 앞으로 복습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학은 안 볼 거니까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하고 한 번만 더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안 보려고 앞으로 부동산학은 보지 않을 겁니다. 자,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이고요. 순수나 기초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에요. 자연과학 아니고 사회과학이고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의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어? 두 번째, 부동산학은 이용잘합시다 하는 효율성과 분배잘합시다 하는 형평성과 아무리 효율적인 이용과 아무리 형평성에 맞는 분배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니까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용잘하자 효율성은 아무래도 민간 부분에서, 분배잘합시다 형평성은 아무래도 공공 부분에서 좀 더 강조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두 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복합 개념의 법경기요, 시스템이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은 종합식.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자기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의사결정 접근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는 능한 경공이 있는데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능률성. 우리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능률성 때문이다. 기억하시고요.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가 둘 다 중요한데 이과 실기, 이론에서는 과학성, 실무에서는 기술성. 윤리 네 가지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면 되고 자꾸 시험에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은 아니고 대물 활동이다 한다든지 대물 활동은 아니고 대인 활동이다 한다든지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대인 활동인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기억하시고, 임장활동, 이건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증성 때문에 임장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토지의 특성,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수명이 엄청 길다 그랬죠. 그래서 배려의 장기성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3차 공간은 수평, 공중, 지하 공간이 있는데 지하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 수평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아니고 공중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물에 관한 권리는 지표, 지하, 공중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표, 물지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이제 부동산학은. 여기가 10년 주기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근데 빼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를 했던 거고 본격적으로 어디서부터 시험의 범위가 나오냐면 이제 테마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살짝 한번 접어 주실까요? 접어 주셨다가 앞으로 부동산학개론 그 복습을 하실 때는 부동산의 개념부터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개념 출발할 건데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목에 보니까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제목에 보니까 무슨 부동산이 있냐면 복합 부동산이 있습니다.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단은 저랑 복합 부동산부터 먼저 볼게요.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누가 하고요?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 자, 건물 가로 열고 정착물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토지나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어떻게 봐버리겠다? 하나로 봐버리겠다. 일체로 봐버리겠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일체로 봐버리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냐면 아까 한번 언급했었는데 법경기입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법률적 측면은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이라 그래요. 경제적 측면도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측면에 형체가 있어서 유형 그러기도 하고 물리적 측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할 거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은 아까 종합응용과학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학문들을 제가 쭉 한번 불러볼게요. 부동산학은 건축학, 토목학 같은 것들과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지. 토지 위에 건물 지어야 되니까. 이것은 부동산학과 관계가 되긴 한데 기술적 측면에서 관계가 된다 그래요. 기술적 측면. 이걸 갖다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간혹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쓰면 왜 기술적 측면이 물리적 측면이라고 불리웁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자기 학창시절에 기술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웠고 물리라는 과목을 따로 배웠는데 이걸 동의하라고 하니까 자기 막 이렇게 혼란이 온다. 지금 막 인지 부조화가 온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치 저한테 네가 왜 이종호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왜 이종호죠? 그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부동산학 개론이죠?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은 학자들이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고 그걸 내가 그냥 강의하는 건데 왜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홍시 맛이 난다고 물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은 무슨 측면? 물리적 측면이 되는 거지. 그리고 부동산학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부동산학은요, 경제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있는 학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요, 법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수많은 법률 관계가 맺어집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저당권, 들어보신 적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부동산학은 법률적 측면과 관계가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이냐면, 몇 대 측면이요? 3대 측면이요. 3대 측면. 3대 측면에 뭐가 있냐면 법경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2대 측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법과 경제는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형체가 없다, 형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형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이게 눈이에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형체가 있다, 유형이라고 하고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눈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은 어떤 법 규제를 받고 부동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어떤 법률 관계가 맺어졌는지 눈에 보여 안 보여? 법은 안 보인다니까. 무형입니다. 일반인들, 그 중개업자나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쳐다봤을 때 저거 15억짜리, 저거 20억짜리 눈에 보여 안 보여? 경제적 가치, 임대료 수익 얼마? 안 보인단 말이야. 경제적 측면도 무형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쳐다보면 얘가 몇 층짜리인지, 응? 몇 층짜리인지, 그다음에 외벽의 색깔이 어떤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럼 보이지. 안 보여? 이건 기술적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경제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이지만 기술적 측면은 형체가 있기 때문에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때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냐면 민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을 해요. 그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요? 민법상 부동산. 무엇과 무엇이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거는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뭐와 뭐만 부동산이라고 보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토지 및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상. 그래서 범위를 좀 넓히는 게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무슨 의미? 좁은 의미. 광의는 무슨 의미?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좁을 협, 넓을 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생각이 협소해? 할 때 협자야. 좁을 협. 응? 그리고 왜 광폭 타이어 알죠? 광폭 타이어. 광폭 타이어는 타이어가 폭이 어때요? 넓지. 이걸 광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동의어 좀 알려드릴게요.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요. 얘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서 민법상 부동산 그러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것들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근데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더란 얘기입니다. 부족하고 의미가. 그래서 좀 범위를 넓힌 게 광의의 부동산인데 광의의 부동산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출발합니다. 받고 준부동산 그러기도 하고 의제부동산 그러기도 해요. 이걸 추가하면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데 잠깐 저랑 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협의라는 개념하고 광의라는 개념이 너무 약해. 그러면 안 돼, 진짜. 협의와 광의는 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갈게요. 방금 제가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라 그랬죠?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랬죠. 맞죠? 여기다가 준부동산이 더해지면 무슨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 둘 다에 속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입형 못하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하지, 협의에 속하지. 광이 안 속하지? 그럼 절단 나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다 죽는 거야. 우리 다 죽는 거야. 진짜 전멸하는 거야. 광이라는 것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던 협의 부동산을 받고 출발하는 거라니까. 따라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요. 어디에도 속하고 협의에 속하고 당연히. 협의에 속하는 순간 광에도 속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붙박이야. 그럼 뭘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 준부동산. 준부동산 없으면 뭐야? 협의. 준부동산도 있으면 뭐야? 광의.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 어디에 속한다고요? 둘 다.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에 붙박이 놓고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준부동산 있으면 광의, 없으면 협의 이렇게 한번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부동산이 뭐냐? 준부동산은 일단 첫 번째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 또는 등록입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과목을 좀 배우셔야지 이해하기가 쉬운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뒤에 가시면 공시방법이라는 걸 공부하시게 되는데 다른 과목에서 배우십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예요. 점유. 뭐라고요? 점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들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고요.
동사는 점유를 공시를 해요. 그래서 권리 변동도 다르거든요. 동산의 권리 변동은 점유를 이전합니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아직 안 배웠구나. 인도라고 합니다. 뭐야? 인도.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점유를 이전해서는 권리 변동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뭐야?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 등기, 등록. 동산들은 공시방법이 뭐? 점유, 끝. 근데 동산들 중에서요, 상당히 건방진 동산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가 부동산인 것처럼 점유를 공시하지 않고 등기랑 등록으로 공시해버립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마지막으로 어업권, 임목, 한 8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업권, 임목.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공부합시다. 준부동산 3종, 그러면 일단 머신, 기계 종류가 있어요. 두 번째 재단 종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부동산 3종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준부동산 3종 뭐라고요? 기계재단 기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를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뭔지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게 돼. 이런 거 알면 참 좋아. 공장재단은 뭐냐면 공장에 가보면요. 공장 땅이 있어요? 공장 위에 건물이 있어요? 주차장 부지 있겠지? 왔다 갔다 지게차 있을 수 있겠지? 간에 각종 설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각종 기계 공구, 그 스패너 막 이런 거, 망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세트로 묶어요. 세트로 묶어서 이걸 뭐라 그래요? 공장 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트 메뉴가 공장 재단이에요. 단일 물건이 아니라 세트. 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트로 묶어서 공장 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재단 좀 유식한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요. 저 빅맥 재단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그 사람 아는 사람 같으면 뭐 줘요? 콜라 주고 후린치로 해주고 그 단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지는 마요 실제로는. 아무튼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가 준부동산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부동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얘들은 이제 별도의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저당권 대상이 돼요. 그리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원래는 동산들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는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아까 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했던 재단하고 임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2개만. 공장재단, 광업재단과 임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요. 3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3종 기계, 재단, 기타가 있고요. 이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별도의 소유권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저당권도 정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재단하고 임목하고는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개대상물은 딱 2개만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드디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준부동산 세어보면 8개 있거든요. 볼게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이렇게 8개 있는데 요거 이제 그 35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가볍게 맞췄는데 아닌 분들은 많이 틀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개론수생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아이고 씨. 어쩌다 보니까 나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세요.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떤 것들 등기하고 어떤 것들 등록하지? 사실은 딱 4개씩이에요. 등기할 수 있는 게 4개고요. 등록할 수 있는 게 4개예요.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준부동산 중에서 어떤 것 등기하고 어떤 것 등록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하는 것들은요. 일단 기계 종류들은 거의 대부분 등록을 해요. 무슨 종류? 기계 종류.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등록해요. 그 다음에 항공기 등록합니다. 근데 건설기계도 등록합니다. 그리고 어업권이라는 거 있거든. 어업권도 등록합니다. 그래서 기계하고 어업권은 등록한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단들, 우리 공장재단 있었나? 그렇지. 그리고 무슨 재단?
광업재단이 있었지. 재단들은 다 등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목 한 그루 말고 수목의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만 돼요. 수목의 집단도 할 수 있으니, 등기할 수 있으니, 걔는 더 이상 이제 수목의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임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수목 한 그루를 등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목 한 그루를 등기할 수는 없는 거고, 수목의 집단들을 등기할 수가 있으니 걔네들을 뭐라고 한다? 임목. 그래서 임목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수목의 무엇으로서, 집단으로서 무엇 했을 때, 등기했을 때. 한 번 더. 임목이란 말을 뱉으려고 그러면 무엇으로서, 수목의 집단으로서 무엇 했을 때, 등기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박. 선박. 유일하게 기계 중에서 선박은 등기를 하는데 편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법에서는 선박을 갖다 몇 가지를 보냐면 세 가지를 봐요. 하나는 기선, 또 하나는 부선, 범선, 그리고 부선을 봅니다. 범선. 그리고 이제 부선을 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박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기선하고 범선하고. 기선은 뭐냐면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를 기선이라고 합니다. 엔진. Do you know 엔진? 기관.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 모터보트 이런 거. 유람선 이런 거. 전부 다 기선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배들은 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범선. 범선은 돛으로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고 합니다. 돛. 돛 알죠? 돛담배 할 때 돛. 왜 그런 노래도 있는데.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랄랄라가. 그만할까요? 아무튼 돛대 할 때 돛으로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20톤 이상. 20톤 미만은 등록해요. 20톤 이상만 등기하고요. 부선은 100톤 이상입니다. 100톤. 그러니까 부선은 뭐냐면 자생 항행 능력이 없어요. 지가 움직일 수는 없고 다른 배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배를 부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 그러면 부선까지는 안 쳐줘.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기선, 범선 몇 톤 이상? 20톤 이상. 그래서 얘는 무게 규정이 특별히 있습니다. 20톤 이상의 선박만 등기를 해요. 해당되는 배는 기선하고 범선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암기해버리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니까. 자, 준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데 등록으로 공시하는 거 그러면 선박을 뺀 기계 3개. 뭐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리고 권리 하나, 업권. 등기로 공시하는 것들은요. 일단 기계 중에서 무슨 기계만? 선박이요. 몇 톤 이상? 20톤. 종류는 기선, 범선, 기관, 돛. 여기 계시죠? 세트 메뉴 2개.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임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임목은 무엇으로서, 수목의 집단으로서 등기될 때만 임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문제 풀다가 방금처럼 이렇게 협의광의 이런 말이 떠요. 협의광의 이런 말이 뜨면 법경계 중에서 무슨 측면의 구분이고 법률적 측면의 구분이고 이때 법은 무슨 법이다? 민법이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광이 뜨면 토지및 거정착물, 준부동산 이런 것 뜨면 뭐야? 법률적 측면의 구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거정착물이에요?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을 좀 유식한 말로 부동산으로 의지해 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의지해 준다. 그래서 준부동산을 의지해 부동산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요, 5개 정도를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신가요?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Take it easy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산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자본이 있습니다. 하나 더 생산 요소, 그리고 소비재, 상품이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런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요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딘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시장은 누구와 누가 만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공급자가 수요자와 뭘 해요? 그러면 거래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때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돈 줘요.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요. 즉 시장은요, 경제 활동하는 곳 시장은요, 돈과 상품이 교환되는 곳, 돈과 상품이 거래되는 곳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돈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돈이란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
한 번도 안 나와요. 돈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학문적으로는 돈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내 돈과 남의 돈을 구분해요. 내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이라 그래요. 남의 돈은 뭐라고 할까요? 부채라 그래요.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은행에서 7억을 빌려왔대요. 내 돈은 3억 들어가고. 이런 경우 있다 없다? 뭐 있겠지 뭐. 그러면 이때 제가 3억이 뭐예요? 7억이 뭐예요? 10억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중기업자가 되실 분들이. 오케이? 3억을 뭐라 그래요? 자본이라 그래요. 자본. 7억은 부채라 그래요. 10억은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물었을 때는요, 빚도 자산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했지? 내 돈 남의 돈 다 합쳐서 자산이라 그래요. 내 것만은 자본이라고 하고, 남의 거는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자산 규모를 분리내자는 부실기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돈은 돈으로 안 나오고 내 거,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자산.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방금 뭐라 그랬지? 상품이라 그랬지. 상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산 요소가 투입되고, 생산 요소를 시험에 낼 때는 생산재 그러기도 합니다. 생산재. 그리고 소비재 상품입니다. 자, 우리 생산의 3요소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 같은데, 생산의 3요소는 토지, 하나 더 노동, 하나 더 자본입니다. 그럼 소비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택, 상가,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관계입니다.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관계는 마치 빵과 밀가루의 관계. 여러분들 배고플 때 빵 먹어요? 밀가루 퍼먹어요? 배가 너무 고프네. 그리고 막 밀가루 퍼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빵 먹지. 빵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란 얘기예요. 근데 빵을 소비하기 위해서는요, 밀가루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되고 주택을 소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어디죠? 주택이죠. 주택에서 잠을 잡니다. 주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주택을 소비하려고 그러면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생산재와 소비재의 관계는 마치 빵과 밀가루의 관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토지에서도 잠을 잘 수는 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돌아간다는 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잠은 어디서 자야 돼? 주택은 소비재고 토지는 생산재인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는 생산재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쌉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예컨대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응? 그러면 제주도의 풍광이나 자연을 보기 위함이지 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제주도로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로 관광용이나 위랑용이 그러한데 그때는 토지 자체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는 무슨 재지만 생산재, 생산요소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됐어. 한 2년 살았어. 2년 동안 주택을 뭐 했어? 소비했어. 그러다가 좀 더 큰 평형대 청약이 당첨되어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주택을 버리고 시장에 내어놓고 그럼 그때 이제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부채는 잘 안 나오거든요. 부채는 잘 안 나오고 돈과 관련되는 개념 그러면 뭐야? 자산, 자본. 상품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 부동산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됩니다.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자본, 부채, 자산. 됐나요?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주는데 이게 시험에서는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의 관계를 거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되고요. 기술적 측면이 제일 쉬워요. 아주 그냥 제일 쉬워. 그냥. 기술적 측면은요. 어떤 거 있냐면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게 왜 쉽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기술적 측면은 무슨 측면이고 물리적 측면이고 하나 더 했었는데 유형입니다. 눈에 보인다니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이거 3층짜리인지 2층짜리인지 보여 안 보여? 눈으로 부동산 쳐다보면 보이지. 위치
위치를 판단할 때는 뭐로 판단해야 돼? 눈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연이 어떻네, 환경이 어떻네, 합쳐서 자연 환경이 어떻네, 이런 것들 전부 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기술적 측면이 되겠지. 그래서 암기 코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에 가면 3본이 있습니다. 3본. 우리 3본 아시죠? 3본?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3본 알지? 3본 그 4호선에 있는 3본 얘기하는 건가? 막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3본은 알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도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3기 신도시까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1기 신도시가 5개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 1기 신도시라는데 눈 껌뻑껌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1기 신도시는 일단 분당이 1기 신도시 대표 주자죠. 그리고 뭐야? 일산, 그리고 부천 중동, 그다음에 안양 평촌, 그리고 삼본입니다. 이 5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기 신도시예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 90년도 초반에 이제 주택을 갖다가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수도권에 만듭니다. 5개를 갖다가.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삼본입니다. 삼본. 그러니까 안양 옆에, 의왕 옆에, 군포 옆에가 삼본입니다. 근데 지방 사람들은 삼본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삼본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몇 호선이에요? 그러면 더 몰라. 그래서 지방 사람들한테 야, 삼본 어디야? 그러면 삼본? 삼본 생소상?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삼본은 삼본 좀 생소한데? 삼본 생소상? 이렇게 하시면 경제적 개념이 되고요. 이번에는 기술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가 누구죠? 공자죠, 공자. 공자가 중국 각지를 돌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위가 좀 안 좋았나 봐. 공자는 만성 12지장 궤양에 시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자는 어디가 안 좋아? 위환자. 공자는 위환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3본 생소상 경제적 개념이고요. 공자 위환자 기술적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자로 출발하는 게 몇 개가 있냐면 3개나 있어요. 봐봐.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가지는 경제적 개념이고요. 1가지만 기술적 개념이거든. 그게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왜 맨날 나오겠어요? 맨날 틀리니까. 맨날 틀리니까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한테 부동산학을 배우신 분들은요. 딱 보자마자 법경기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반응 속도 0.5초 드리겠습니다. 응? 자산은 법경기 중에 뭐 돈이잖아. 합친 돈. 자본. 왜 돈이잖아. 내 돈. 내 돈. 자본, 남의 돈, 부채, 합쳐서 자산. 내 돈, 자본, 남의 돈, 부채, 합쳐서 자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로 출발하는 게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고요. 자산하고 자본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자 위환자 할 때 자는요 자연이고 삼본 생소상 할 때 삼본은 자산과 자본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글자를 안 땄어요. 자자생소상 하지 않았고 삼본생소상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그 강의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좀 암기해 주시면 좋지. 아니 나는 이렇게 중간에 2번째 글자 따고 이런 거잖아. 나는 싫어해. 나는 첫 번째 글자 딸래 하고 자자생소상 하면 안 좋아. 웬만하면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가볼게요. 이제 끝났어. 고생하셨어요. 예. 자,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 복합 개념은 법경기가 됩니다. 이 중에서 법과 경제 묶어서 뭐라 그랬죠?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오케이. 기술적 측면만 뭐야? 유형. 기술적 측면은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기도 한다?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하죠. 법률적 측면에서는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부동산과?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 근데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거정청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지 및 거정청물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뭘로 구분하는 거지? 준부동산과 구분하는 거지. 준부동산은 어디는 속하지 않고 협의는 속하지 않고 광의만 속합니다. 주무동산이 뭐죠? 주무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로서 저당권 소유권 돼요? 돼요. 감정평가 돼요? 돼요. 심지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2개만 입목하고 세트 메뉴인 공장재단, 강업재단만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종류는 3종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여기까지 뭐야?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까지 뭐야? 재단. 어권 임목은 뭐야? 기타. 근데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자, 등기로 공시하는 준부동산과 등록으로 공시하는 준부동산입니다. 등록으로 공시하는 준부동산은 세 가지 일단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리고 어업권 이렇게. 등기로 공시하는 물건, 선박인데 20톤 이상, 20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선과 범선하고요. 100톤 이상의 부산 참고하시고요. 재단 2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들. 그다음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하면 임목이 됩니다. 임목은 무엇으로서, 수목의 집단으로서 등기되었을 때 임목이라고 한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요, 어떻게 공부하게 됐습니까? 3본 생소상? 3번 너무 생소한데 3번 생소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자가 맞습니다. 근데 소비재 될 수 있어 없어? 소비재 될 수도 있다. 있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비재 쌉 가능. 이렇게.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자는 어디가 안 좋아? 위가 안 좋아? 공자, 위, 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 자산, 자본, 자연이 있는데, 자산, 자본은 무슨 개념이지만, 경제적 개념이지만,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근데 정말 유치하긴 한데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또 방금 얘기했던 복합 부동산을 시험에서 틀리게 내요. 참 별꼴이지 진짜. 그러니까 어떤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어떤 게 복합 부동산인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vs 복합이란 말을 어떨 때 쓸 수 있냐면요. 2개 이상이 결합이 되면 일단 복합이란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럼 2개부터 복합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2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법경기 이렇게 3개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법경기 3개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하고 정착물 또는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2개만 결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해주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좋아요? 예. 2개 결합되면 말을 좀 짧게 해주세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처음에 암기할 때 오랫동안 여러분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하게 좀 표현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양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요. 법경기 몇 개 결합됐지? 3개.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합 개념 아직 안 끝났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 길게. 오케이? 토지 건물 2개 결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말을 짧게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 자, 법경기가 결합이 됐대요.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에?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이 되었어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나온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 왜냐면 우리 법이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래. 그 우리 법하고 외국 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봐요. 어떻게 본다고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겠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대부분 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지만 경매라든지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겠네. 예.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고요. 건물은 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은 원래 하나야. 한 덩어리야. 따라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두고 있지도 않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는 탐이 가지고 있고 건물은 스미스가 가지고 있고 하는 경우가 없다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외국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그 얘기를 해줘봐요. 우리나라에서는 in Korea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랜드 오너, 빌딩 오너, can different 뭐 이렇게. 그럼 외국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오, 지저스 한다니까. unbelievable 한다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말 때는 활동. 자, 사고 파는 활동을 뭐라 그래요? 거래. 그럼 중개업소 찾아가 봐야 되지. 중개, 감정평가 이런 거 할 때는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 집 좀 팔아주세요 할 때 뭐 이렇게 집만 진짜 파는 경우는 잘 없잖아, 그지? 보통 땅하고 같이 팔지. 감정평가할 때도, 중개할 때도.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온 이름이 바로 복합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왜 우리 법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뭐 할 때, 활동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복합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그리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토지 건물은 어떻게 해요? 별도. 근데 복합부동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체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자, 법경기가 뜨면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은 복합부동산이 됩니다. 문제가 나갑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X, 걔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 걔는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글자 수 3개 결합되어 있는지 2개 결합되어 있는지로 기억하시면 되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토지정착물. 저는 이번 시험에서 이 가로 3번에 있는 토지정착물을 좀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토지정착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10월 25일 날 시험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날 토지정착물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우리 토지정착물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조금 쉬셨다가 10분 후에 토지정착물에 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착물은 계속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